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어제가 73번째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목숨 바쳐 지켜낸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기념일이었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일촉즉발의 북핵위기로 치닫던 한반도는 이제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국회방송 기획대담을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남북 경협입니다. 남북 또 북미, 한반도 해빙 무드 속에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화될 남북 경협 시대에 대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남북 경협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에 관해서 이 시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오늘 대담을 위해서 출연하실 세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내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의 얘기를 했었는데, 공동 번영과 또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경협이 갖는 의미, 세 분 얘기 먼저 듣고 시작할 겁니다. 먼저 이관희 소장님. 네.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남북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획기적인 발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정상회담이 있었고, 예. 또 6월에는 70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롭게 관계를 재정립해 가는 그러한 이 상황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재정립해 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 협력이 없이 또 관계가 증진될 수가 없고, 그래서 교류 협력이야말로 상호 신뢰 구축을 하고 상호 체제가 융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진적인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사실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전 체제 하에서 교류 협력을 쭉 해와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비핵화 문제, 체제 안전 보장 문제로 북미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과거보다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그러한
교류협력의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 교류협력이 진전이 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진전에도 상당히 장애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 교류협력이야말로 관계를 증진하고 또 관계를 발전시켜서 통일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야말로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서 어느 때보다도 촉진되고 아마 가장 활성화돼서 새로운 장을 만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병헌 박사. 예,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번영이라는 것은 경제적 번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남북한 간의 이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에서도 경제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 자체가 좀 한계에 부딪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의 동력을 좀 찾아내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같이 경제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평화 경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성장을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경제 협력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조병헌 박사 얘기 중에서 우리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강조해 주셨네요. 김진영 이사장. 예, 압축해 보면 남북의 경협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쟁점은 북측의 비핵화를 통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들이 지금 거의 화두입니다. 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선언과 협정일 뿐입니다. 그 이후의 시기를 실질적으로 종전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장치는 남과 북의 경제협력의 고도화일 것이다. 그래서 남북의 경협은 그 자체가 남북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더불어 경제번영도 갔다 온다. 이렇게 봤을 때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로 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루트, 과정, 절차가 향후의 남북 경협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조병헌 박사가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주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남북 경협 이야기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상호 협력이 되겠습니다만은 초반 단계에서는 경협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게 인식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남북 경협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번에는 김진영 이사장 먼저 좀 의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협력은 남과 북이 동등한 조건에서 같이 상호 신의 조건을 내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협력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측에 퍼주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에 대해서 다들 좀 불만적인 내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해봤습니다. 남북 간에 가장 확실한 경제협력의 롤모델이 있는 게 14년간 했던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완벽히 퍼오는 곳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과 북의 경협은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적대와 대립을 넘어가는 평화의 제도화라는 관점이 더 우선하는 가치이고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경협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속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북에 대한 퍼주기다라는 인식은 거의 왜곡된 잘못된 인식이다. 실질이 아니고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바꾸고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고 평화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 부정적인 인식들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상호 관계고 오히려 맞습니다. 보자면 포옥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셨네요. 조 박사님. 예, 맞습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은 결국 상생 협력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중국의 퍼주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서로 같이 협력해가지고 서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게 경제협력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경제협력이 없을 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한 2년 전만 되돌아가더라도 한반도의 지진학 리스크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북한이 미사일 하나 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출렁거리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피해거든요. 근데 경제 협력이 잘 돼가지고 남북 간의 지정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네. 결국 우리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나가서 철도나 도로 연결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지금 3% 안 되는 우리 경제 성장 자체를 최소한 4% 이상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추산 한번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연간 한 15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퍼주기가 아니고 남북이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역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경제 발전하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남북 간이 같이 해 나간다고 하면 북한도 경제적으로 매우 좋고 우리도 매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성공단에서 그 예를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10년 넘게 운영이 되면서 실제 북한에 들어가는 이 노동자의 그 임금에 대한 들어가는 게 연간 한 1억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네.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 125개 기업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한 5천 개 되거든요. 같이 상생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진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연간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성공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수출도 활성화되고 아까 기업이 연간 성장해 나가고. 10명이라는 것이 무슨 기준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실제로 진출한 이후에 가동을 하면서 연간 한 10명 정도의 기업당, 국내에서의 일자리 기업당, 만들어냈습니다. 기업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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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발전에 기여했던 것이 개성공단 사례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개성공단이 북한의 전 지역에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는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 박사님은 지금 장애 요인을 조금만 제거해주는 데 뒷받침해 준다면 남북 경협은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이건 소장님. 네. 남북 간의 그 경제 협력은 우리가 그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뭔가를 새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북한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대륙 경제에 엄청난 시장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인력이라든가 또는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좋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의 기술과 여러 가지 이거하고 결합이 돼서 뭔가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어낸다면은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예. 북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요새 철도 도로 연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북방 경제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출구가 바로 북한의 이런 협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도 그렇고 지금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그야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과거와 같이 지원 형태의 그러한 형태의 교류 협력은 아마 앞으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하, 예.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통일의 중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경협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먼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경협이 추진돼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아까 뭐 일자리 창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뭐 어느 세계적인 기업가는 북한이 개방을 하고 열린다면 모든 재산을 북한에다 투자하겠다. 예. 그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중요한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 경제협력은 한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을 받아서 예.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남북의 경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지난 70년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는 섬나라 경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죠. 우리는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분단 경제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분단 경제를 우리 영유했습니다. 남북이 경협을 한다는 이야기는 종전 시대, 즉 전쟁이 종전을 하고 평화 시대로 진입하는 그 순간 경협은 평화 경제를 담보한다. 즉 대륙 경제로 편입됨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전체를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바다로 본다라면은 이 동북아가 지중해로 본다라면은 이 한반도의 위치는 이탈리아의 위치하고 똑같은 것이다.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우리 그 경제 정중앙 근본틀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군요. 예. 이 상상력은 우리가 7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리 경제학적인 폭발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화 경제로 간다. 대륙과 해양을 잇고 남과 북이 손을 잡는 순간 우리들의 경제적 비교의는 이전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것이다. 이것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남과 북이 제대로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잡아야 된다. 하여튼 우리가 이후에 평화경제 속에서 담보할 가치들은 유일하게 해봤던 경험은 개성공단입니다. 예. 개성은 폭발하는 경제입니다. 1을 투자하면 30을 가져옵니다. 이게 기본 데이터로 나와 있는 수치들입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14년간 한국 경제에 미쳤던 영향, 이것은 우리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모르는 경제적 가치가 압도적입니다. 이것이 남북 경협 속에서 전멸화된다.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한국 경제는 10년, 15년 안에 G7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그렇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이 좀 확산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대한 상당히 실드라든가 새로운 분위기, 해병 무대라는 것이 지난해의 핵 위기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적한 대로 한반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여기까지도 아직 인식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철도도로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에 이게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한테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함으로써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거기에 상응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는가? 그리고 이 연결이 어떠한 이 신경제 경제 구상이나 여러 가지 이 북방 경제를 확충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가를 좀 상세히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냥 철도도로 현대화한다. 그래서 남북 간에 협력한다. 이렇게만 아니까 일상적인 사람들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굳이 북에 저런 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새로운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 홍보가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북 경제 협력은 궁극적으로 다시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고요. 더 나아가지고 경제적 통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사실은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어떤 경제적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도 도로 하나만 연결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물류비 자체를 한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실제적으로 수출 물량을 보낼 때 다 선박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예. 거의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철도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면 그 40일 자체가 한 20일 정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비용 자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산업의 경쟁력을 그만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도로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 물동량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동남아 물동량이 한반도를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하. 자연스럽게 남북한이 오히려 앉아서 이쪽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북한이 앉아서 그 물류비 자체만 가져온다고 해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의 노동력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노동자한테 월 타지가 200불에서 한 300불 정도거든요. 거기는 시간의 수당, 각종 보험 다 포함했습니다. 전세에 가가지고 노동자의 200불, 300불 월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경제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한 8천만 정도 인구가 되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자영업자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일종의 적정한 내수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습니다. 남북한 경제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물론 20년, 30년 후가 되지만 1인당 GDP가 9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럼 세계 경제 순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예, 달라지겠네요. 3위 이내로 들어갈 수 3위 있는 이내로 겁니다. 들어갈 수 이게 있다.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런 어떤 잠재력이 있는 남북한 경제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민들은 남북의 경협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개 그동안은 우리의 대북 지원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남북의 경협은 국가의 경제력 자체가 파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것을 상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자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 1,700만의 아주 양질의 노동력들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예. 구조적 저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중국보다 비교 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들이 안 팔리기 때문에 저성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북 경협만으로도 분야를, 업종을 불문하고 무조건 중국보다는 비교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 개성공단의 역사입니다. 산체험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저성장은 남북 경협만으로도 물리적으로 구조적 저성장을 탈피하겠고
우리의 경제력 자체가 굉장히 2배, 3배 커지겠구나. 네. 그 속에서의 내수 또한 마찬가지로 8천만 시장까지 이러저러한 분단 경제가 막고 있었던 가능성들을 평화 경제가 담보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가능성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한 같습니다. 가지만 뭐 네. 경제 얘기만 이렇게 계속 집중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경제 협력으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상호 발전이 되면 자연적으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거. 그 이 부수적인 거. 다시 말해서 경제를 통해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거.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상호 왕래가 활성화되고 관계가 더 정진이 되면 자연적으로 평화가 정진될 수 있다는 거. 네. 이것이 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추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엔 제재라는 것이 또 이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조금 유엔 결의안에 있는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비핵화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약속들을 국제와 같이 발걸음을 맞춰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들 이 경제 협력은 27년여간 해왔지만 예. 이 동서독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우리는 정전 체제 하에서 해왔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을 하다 중단도 되고 또는 남북 관계에서 경제 협력이 하나의 징벌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고 예. 이렇게 어려움이 왔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 비핵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로 인해서 북미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라는 것 때문에 경제 이 협력이 굉장히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재 관리 그 규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강화하는 내용도 있고 변경하는 내용도 있고 유예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또 필요시에는 예외를 인정할 현재 수 결의안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예, 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핵미사일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네. 제재위원회에 설득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중국은 비핵화가 완성되면 그것으로 자기들은 끝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된다고 보고. 근데 우리는 별도로 가야 할 길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통합 과정, 통일을 위해서 네. 남북 간의 관계를 정진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뭔가를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정치 군사적인 비핵화 문제로 인해서 경제 교류 협력이 차단이 돼 버린다면은 그것은 비핵화는 됐어도 그때 가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길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비핵화 문제도 논의가 되고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동시에 경제교류 협력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큰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존의 틈도 활용하고 그걸 네. 기초로 해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확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경제 협력은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구상이고 또 남북 간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 대북 제재의 걸림돌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북 제재의 벽을 사실은 넘지 않고는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서 대북 제재의 어떤 완화 자체가 단계별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우선적으로 현재 어떤 그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이어진다고 하면 대북 제재 해제는 못하더라도 예외 사업을 해서 유연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철도 도로부터 해가지고 대북 제재에 막혀가지 못했던 아주 초기 단계 사업부터 저는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1차적인 비핵화 조치가 예를 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실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체를 일종의 국제사회에 신고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그에 맞춰가지고 미국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가 일부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가 되면 남북한이 중단되어 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을 비롯해가지고 경제협력이 저는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어가서 핵사찰하고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대북 제재가 저는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하고 있는 3대 경제 벨트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북한의 핵폐기입니다. 핵폐기가 되면 더 이상 제재라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대북 제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남북한 간의 정상적인 일정의 경제 협력
이걸 통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자체가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단계별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제 협력도 한꺼번에 이렇게 확 열리기보다는 아마 단계에 맞춰 가지고 경제 협력이 좀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이어서 네. 저는 좀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질. 이게 무슨 본질이냐? 비핵화를 하는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평화를 위한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절차로서 비핵화가 존재합니다. 분단의 주체는 남과 북, 우리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키워야 되는데 예. 경제협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는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도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래 우리 문제와 국제 문제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같이 엮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우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소위 말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만 보고 있을 것이냐? 예. 우리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난 사업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난 그러면 다들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경제봉쇄 제재 없이는 뭐 힘들 거야라 그러는데 안보리 제재가 미국 경제봉쇄가 개성난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제재하진 않습니다. 연관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연관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건 지키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제재라고 할 수 있는 벌크 캐시 문제, 대량 현금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된다. 와 관련된 의혹이 이걸 심리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대량 현금과 관련된 제재는 2013년 제재입니다. 공단은 예외였습니다. 2016년 2월에 닫았습니다. 예. 그걸 다시 이제 소급하겠다는 것인데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월 14, 5만 원, 15만 원 이것이 4인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추정에 근거해서 심리적으로 제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예. 직접 설명하고 그렇지 않다. 개성공단을 돌리는 것 자체가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한다라면 예.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여지들을 우리 스스로 열어가는 노력들이 국민들 속에서도 같이 좀 여론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수 조건일 겁니다. 예. 필요 조건일 텐데 동시에 교류협력과 이 관계 증진의 이 토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는 충분 조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비핵화만 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비핵화 문제, 제재 문제가 있지만 이 교류협력이라든가 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이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가 좀 느리다. 그다음에 지금 뭐 북미 간의 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들이 좀 답보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저는 경제 협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건 경제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경제 협력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 협력이라는 게 과거처럼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대규모 돈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중단되어 있는 경제협력, 철도, 도로 이런 하는 것만 잘 연결된다고 해도 북한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비핵화를 위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제재를 풀어내고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는 논리 자체는 좀 맞지 않다.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같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경제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개성공단 얘기 나왔는데요. 개성공단 재개 여부인데 중단된 지 꽤 됐죠? 16년 5개월 됐습니다. 예. 김양희 사장은 비교적 지금 재개 가능성을 좀 밝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네. 6.12 북미 정상회담 65년 전쟁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북미 휴전협정 주인 당사자 최고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시대 변화가 있다고 보고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물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경제협력밖에 없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향후 더욱더 고도화시켜 갈 것인가. 정상회담을 계속 한두 번 더 한다고 해서 고도화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14년간 해봤는데 오로지 생산만 했는데 이미 평화는 와 있더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야말로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는 곳이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우리 한국 경제에 매우 더 큰 엄청난 기여를 하더라는 것이죠. 네.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전체적인 4.27 판문 6.1 북미 정상회담 향후의 유엔 총회 속의 종전선언 이 향후의 과정들이 경협을 당겨낼 수 있겠구나. 네.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최초의 사례가 있다라면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것에서부터 남북 관계가 경제협력이 다시 전면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과정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제일 먼저 앞에 위치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내용상의 이행에 가장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일 수 있다. 북측도 일관되게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13년 이후의 경제 개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면적입니다. 북측이 굉장히 원합니다. 우리 경제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속에서 굉장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궁극의 가치는 평화를 제도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개성공단 재개가 가장 먼저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재개 시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상하고 저는 바람이 기대하십니까? 있다면 바람. 올 연말 이전에는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가 그것을 담보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예. 두 번째로는 공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도 그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주객관적인 조건이 올해 안에는 재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벌크캐시, 다른 쪽에 미사일 등의 개발, 핵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의혹 제기 문제 등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 등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충분히 해소되고요. 이미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 개성공단에 인간이 들어가는 1억 달러 정도인데 예를 들면 북한 근로자 5만 4천 명이잖아요. 그럼 5만 4천 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억 달러 받은 걸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현물로 주는 게 있습니다. 현물로 주고 또 일부는 이제 그것을 북한 돈으로 해가지고 월급 형태로 주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들은 명확하게 추산이 됩니다. 현물로 주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외부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북한 근로자들에 공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실제 북한 근로자들한테 돈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야 뭐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당국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걸 가지고 이게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러면 가장 현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의 가장 큰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역시 이제 대북 제재라는 게 가장 크게 있는데 물론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제재 항목 자체를 우리가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을 일부라도 가동해 나가면서 재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은 우리가 언제까지 재개해야 되는 정확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만약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풀어나가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내년 1, 현재 4분기 우리 정도에는 측에서 그런 협상은 아직은 진행은 안 했죠. 예, 그게 뭐냐면 국제사회의 큰 틀이 큰 틀이 대북 그동안은 제재라는 게 완전한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지금 있었기 논의할 때문에. 수 있는 단계는 아닌 예.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개성공단이 벌크 캐시도 문제지만 예. 북한의 노동자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제재 규정이거든요. 이게 꼭 벌크 캐시만이 아니고 예. 아주 세밀하게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 규정을 놓고 조건부 제재 규정을 완화하는 거. 다시 말해서 제재 규정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그 근본적인 본질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근데 그 조건이 변경이 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면 다시 환원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성공단도 다양하게 우리가 협상 전략을 만들어서 제재위원회하고 협상을 지금부터 시작이라도 저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다시 예. 말해서 벌크 캐시 문제는 우리가 현물로 하겠다. 그리고 노동자 문제는 개성공단에 한해서 예. 그래서 이것의 조건을 위배할 때는 다시 뭐 중단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재위원회를 설득을 해서 그 예외 규정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협상이 중요한 대목들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분야별로 찾아서 우리가 바로 TF를 만들어서 제재위원회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이루는 것이 경협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것이지 그냥 비핵화의 그 회담 결말에 따라서 예, 예.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저는 매우 소극적인 얘기고
미국이나 중국은 비핵화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통일을 위해서 가야 할 길과 남북관계를 정진시키고 확대시켜야 될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라든가 교류협력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우리의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거대로 노력을 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아주 면밀하게 유엔 아무리 제재 조항들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적성국 교육부, 바세나 협정 참 많습니다. 유엔 아무리 제재와 관련해서 다 조사를 해봤을 때 개성공단하고 연관되는 게 4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조항들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면서도 위반하는 게 아니고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재가 있는데 미국 경제 봉쇄가 있는데 한미 동맹도 있고 이러저러 여타의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막 치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심리적인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크게 작동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예.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보면은 우리 실질 심리적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사실상은 기존은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측면이 있었죠. 비핵화의 진전의 문제가 예. 있었죠. 국제사회 공조 이 2가지 원칙이 있는데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평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비핵화의 진전과 관련해서 4.27 판문점 선언과 6.1 북미 정상회담만으로도 진전이 있는 것이고 예. 북측은 핵 동결과 비확산을 선언했습니다. 예전의 조건 같으면 이거 굉장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 핵 실험장으로부터 ICBM 발사 실험장 계속 폐기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면은 그게 상응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핵화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이후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판문점 선언이나 6.12 북미 정상회담에 입각해서 뭔가 풀어가고자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상호 신뢰 구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응하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서로 만들어가면서 경제협력을 하나 퍼주기 아닌 우리가 포기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 자체가 경협도 비핵화에도 평화의 제도화에도 똑같이 기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적극성을 좀 담보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셔서 조금 더 그 우리가 서해 군통신선을 개설할 때 예. 케이블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 하트라인을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재위원회에 얘기해서 예외를 인정받아서 케이블과 기름과 자동차가 들어가서 하트라인을 놓을 수 있는 거. 예. 또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핵 미사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스포츠 교류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항공기가 갈 수 있는 예외 인정을 받아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충분히 설득을 하면서 최근에 용품 지원까지도 제재를 그렇죠.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동안에는 심지어는 CBID 영어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확인할 정도로 비핵화가 초점이 됐었기 때문에 남북 경협 문제를 아무래도 국제 무대에서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개성공업지구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남북 경협 관련이 나오는 것이 남북 간의 교통 인프라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자체가 협력 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인프라이기 때문에 다른 또 협력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해선, 경의선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기초 연구 조사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추진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경원 박사. 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의 철도 도로 연결을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남북 당국자 간에 수차례 지금 만나가지고요. 지금 조사도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조사 끝나 예, 있습니까? 완전한 지금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몇 차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도 지금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남북한의 공익 목적의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재와는 관계없이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철도가 연결돼 있다가 중단돼 있는데 이 자체가 좀 보수를 하게 되면 철도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도로 자체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경의선 자체는 연결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평양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현대 사업들은 좀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동해선 같은 경우도 이제 철도가 기존에 북한에서 우리 이 속초까지는 나와 있는데 예. 우리 쪽 구간이 104km가 지금 중단이 끊어져가 있거든요. 아, 우리 쪽 기간이 좀 구간이 좀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재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4km만 연결한다고 하면 이제는 부산에서 동해선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철도 자체가 그럼 동해선 복원의 경우에는
문제는 대북 제재 문제하고 별로 걸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아 보이네요. 예, 남측 구간은 일단 104km 연결하면 되는 건데요. 역시 이제 북측 구간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현대화 거죠. 작업. 그게 이제 보수 자체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 자체 같은 경우도 기존 금강산 관광이 있을 때는 도로 큰 문제 없었지만 그 중단 이후에 도로가 여러 가지 지금 파손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것도 좀 보수를 한다고 하면 철도 도로 문제들은 남북 합의 사항이고 현재 진전이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연내 내지도 내년 초에 정도에는 완전하게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그 합의된 내용은 되는데 예. 그러한 그 현대화를 위해서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장비가 들어가는 게 또 장비 이게 반입 자체도 예. 제재가 되기 예. 때문에 어차피 제재위원회하고 또 역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항상 이게 걸려 있습니다. 4.27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북한 도로 소장 안 좋다 얘기한 것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회를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70년 분단 체제 속에서 사실은 북을 좀 진짜 많이 모릅니다. 북맹이라는 말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북맹. 예. 북맹, 문맹, 큰맹처럼 북을 너무 몰라서 북맹이 우리 사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북측은 뭐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징보다도 더욱더 큰 특징이 있다라면은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에 예. 미국과 여전히 전쟁 중인, 전쟁을 쉬고 있는 전쟁 중인 군사국가입니다. 이 군사국가라는 특징이 북측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키워드인데 이 군사국가가 결국 북측의 도로, 철도 상황을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북측의 전체 물류의 약 90% 정도를 철도가 담보합니다. 도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들은 수출 중심 자유무역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자립경제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그렇게 또 큰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상황, 전쟁적 상황을 항상 첫 번째 상황적 조건으로 전제를 깔기 때문에 도로 인프라를 거의 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우리 남측의 도로율에 50%, 70% 올린다 그러면은 향후 한 30년간 엄청난 건설 토목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도로시장 자체를 대한민국과 북측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든지 우리 국내 여러 업체들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북측의 자원들을 가져오고 도로 인프라를 까는 이런 식으로 기브앤테이크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내수시장, 토목 건설시장 이 도로만으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 도로 건설과 관련된 하나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북측이 2014년도 10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MOU가 뭐냐면 북측의 철도 전체 길이가 5,400km입니다. 5,400km 중에 3,700km를 개보수 현대화하는데 예. 러시아가 북측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10년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방식이 아주 재밌습니다. 러시아는 선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북측의 자원들을 먼저 가져갑니다. 먼저 가져가고 기브앤테이크를 합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도로와 같은 SOC와 북측의 자원 공동 개발을 묶어서 함께 초기에 경협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도로 현대화, 철도 현대화 얘기를 하면은 되게 네. 비용 개념만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 비용을 지금 김지영 이사장 얘기한 것 보니까 북측의 자원 공동 개발을 예. 통해서 담보를 하자 이거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군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철도도로 곧 교통 인프라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2007년 14선언에서도 이게 합의가 된 거고 이번 4.27 선언에서도 제일 먼저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아까 얘기하셨지만 4.27 선언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 교통 사정에 대해서 불편하다, 예. 불민하다, 예. 약간 농담식으로 하면서 불비하다, 예. 불비하다, 그리고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글쎄요,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 얘기 쉽게 자존심 있는데 그런 얘기 어떻게 쉽게 했다라고까지 나와서 그건 그만큼 중요한 걸 의미해요. 절실하고. 그래서 이 평양에서 베이징 가는 열차가 가장 빠른 건데 그게 225km입니다. 그런데 4시간 54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 시속이 45km예요. 예. 그리고 일반 철도는 시속이 20km입니다. 그리고 국도는 1급 도로 이 도시 말고는 전부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경제가
산업 연관 효과를 파급시키고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철도 도로가 연결이 되고 이것이 열리면 북한이 열릴 수 있고 북한이 개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될 겁니다. 네. 아까 그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북방 경제로 연결을 해서 TKR, TSR 해서 비용도 엄청나게 전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이고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그 민자 방식 비슷한 것도 가능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북한 경제 성장을 끌어낼 수 있고 또 북한이 열리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는데 엄청난 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교통 인프라를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좀 큰 틀에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제 남북형 협력이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때는 보니까 초반에 나왔을 때는 무슨 Y자 모형이었다가 지금 H자 모형으로 가고 있던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먼저 좀 개괄적으로 설명 좀 주실까요? 예, 한반도 신경제 구상입니다. 한반도 네. 신경제 구상은 사실은 분단된 남북 경제 자체를 경제 협력을 통해서 연결해서 아까 분단 경제였다 그동안 그래서 얘기했는데 북방으로 우리 경제를 좀 넓혀 나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가자는 거대한 플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체가 단순한 대북 정책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경제 구상을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도 해나가야 되고 그다음 우리 북방으로 나가야 될 거대한 플랜 자체가 이제 신경제 구상이거든요. 네. 신경제 구상은 크게 세계의 경제 벨트와 하나의 시장 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해축이죠. 그래서 저 부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울산, 포항, 속초, 그다음에 원산, 함흥 북한의 그 나진을 거쳐서 극동 지역까지 러시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방향 그다음 밑으로는 일본 예. 니가타까지 연결되면 이쪽을 환동의 경제 벨트로 해서 예. 이쪽은 주로 관광, 물류, 에너지, 자원 중심의 경제 협력들을 해나가고 우리 동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쪽이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까지도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축 자체가 한동의 경제 벨트고요. 예. 그다음에 한반도의 서해 축이죠. 이건 이제 환서해 또는 환황의 경제 벨트라고 하는데 저 목포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그다음에 우리가 쭉 한 인천, 그다음에 개성, 그다음에 해주, 남포, 그다음에 신의주 해가지고 중국으로 단동, 그다음에 대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예.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통 물류, 그다음에 ICT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 이런 중심으로 한 산업들을 육성해 나가자는 게 환황의 경제 벨트고요. 예. 그럼 한반도 양쪽의 벨트만 있어가지고 날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허리입니다. 허리 자체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 DMZ 지역 내를 일종의 평화 경제 벨트로 바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DMZ 지역을 생태 DMZ 지역이 관광 무슨 뭐 경제 영역으로 어떻게 가동이 되나요, 그게요? 예, DMZ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종전선언이 되고 나중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DMZ 지역 2km 자체를 어떤 형태든지 좀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무작정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친환경 형태를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예. 이쪽 DMZ 지역을 생태, 관광, 환경 중심의 좀 벨트를 통해 가지고 남북한 간의 튼튼한 허리와 양쪽의 한동해와 한황의 경제 벨트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가자는 구상 자체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입니다. 예, 구상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부터 뭐가 국민들이 들었을 때 어느 부분 어떻게 추진하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느낄 것인데 예. 조금 더 얘기를 가능할까요? 예, 이 H자형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우리의 구상입니다. 예. 사실은 뭐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게 구상 아니고 수준이죠. 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제지도 구상인데 이것과 북측의 경제 개혁 조치들이 맞물려야 됩니다. 예. 근데 용케도 북측은 우리의 환황의 환동의 이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 전략들을 이미 4, 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가 맞물립니다. 완벽히 맞물리고 남과 북을 하나의 장기적으로는 단일한 시장으로 보고 한반도의 평화 경제를 넘어서 사실은 동북아 평화 경제까지 보는 겁니다. 벨트 자체가 일본 니가타부터 저쪽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극동에 다 연결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남북의 경제 공동체적 관점을 넘어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까지 모색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평화는 아예 진압으로 제도화시켜버리자. 예. 이 과정 속에서 경제 협력으로 묶인다는 것 자체가 평화는 담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중국도 러시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1대1부터 해서 여러 많은 논의들이 결국은 남과 북의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그들의 경제들도 동북아 위기 속에서 예. 쭉 나아가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본다라면은 러시아도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제 지도 구상과 자국의 경제 전략들을 묶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일본도 미국도 같이 끌어들여버리는 것. 시기는 지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가셔야 되는 거하고 거의 같이 맞물려서 논의가 돼주는 게 좋겠다. 우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만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 자체를 EU처럼 단일한 경제권으로 한번 몰아가 보자라고 한다라면은 주변 국가들이 다 함께 맞물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의 경제 상황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북한도 보면 과거에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하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개혁 조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기존의 어떤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가지고는 한계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 경제 조소를 통해 가지고 북한 내의 경제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북한의 장마당 500개가 좀 넘어간 예. 상황이고요. 북한의 휴대폰만 하더라도 지금 460만 대 많이 보급된 겁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에 경제를 위해서 실제 내부적인 개혁 조치 하나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북한에 27개를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외국 자본들을 유치하고 기업들 유치해서 북한이 좀 대외 경제 개방이 더 나아가겠다는 구상 자체가 경제 개발국 구상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사실은 구상만 되지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어떤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이러한 경제 개발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방 조치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북한에서는 구상하고 있는 일종의 경제 개발 모델 자체를 뭐 중국식, 베트남식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북한이 이러한 좋은 모델들을 접목해서 우리식 경제 우리식? 모델이 아마 예, 예.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데 개방과 관련돼 가지고는 일종의 이제 우리식 경제 개방 형태의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충분히.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개혁, 그 다음에 경제 특구들, 그 다음에 중국이 일단 개혁 개방 단계에서 시행했던 이런 어떤 이 경제 특구 중심의 개방. 또 하나는 북한이 싱가포르 모델을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정책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한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금융이나 물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단기간 내에 어떤 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상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어서 잠시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분명한 것은 북측은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골간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골간에 플러스 시장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그럼 뭐 쿠바 비슷한 형태가 되나요? 그러면요? 쿠바든 베트남이든 싱가포르이든 중국이든 아까 말씀처럼 북측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기들식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일찍부터 2009년, 10년, 11년 당시에 북측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을 때 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측은 사실은 그 식으로 본다라면은 자본주의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독특하게 군사국가를 유지하는 자급자족 자립경제인데 독특한 군사국가를 유지하면서 공업의 엄청난 부분을 군수공업 중심으로 버텨왔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조정하면서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전쟁 끝내고 민생의 모든 걸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개혁 조치들을 2011년, 12년 계속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전면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말기부터 사실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걸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아까 우리 이완수 소장님부터 다들 말씀하시지만 북측의 저 엄청난 경제개혁 조치의 변화들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저 변화를 손만 잡으면은 우리는 몇십 배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도 봅니다. 예. 이게 바로 평화경제라고 보는 것인데 북측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법 제도를 바꾸면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기회들을 우리가 착목해서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예. 것이죠.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짧게 추가해 주십시오. 예. 2002년에 북한이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해서 기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에서 큰 효과는 못 봤지만 2012년에 사회주의 경제관리 책임제를 해서 기업에다가 자율권을 거의 다 줬습니다. 무역권까지. 예. 그리고 일정한 부분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 지배인이 알아서 다 처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던 회사를 넓히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것이 상당 시간에 오래 와가지고 북한 나름대로의 경제 개혁의 시스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어느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러나 베트남과 중국은 모델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미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북한은 아직 미국과 수교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경제 개혁은 하고 있지만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대외 관계가 경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국과 수교가 되지 않으면 국제 금융기구에서 론도 할 수 없고 선진 첨단 기술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수교, 연락 대표부, 상주 대표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옵션들이 풀려야만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개방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비핵화와 함께 지난 4월 20일 날 이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이제는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올인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겠다. 네. 비핵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이러한 체제 안전 보장. 다시 말해서 미국과 수교를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또 자체의 네. 그러한 어떤 개혁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끝날 수밖에 네, 없다. 이 질문을 좀 짧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해병 무도가 되면서 통일의 가능성도 꽤 넓게 점치고 있는데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단 말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요. 문화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용 문제도 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예. 너무 모른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존재 자체도 거의 대부분 다 모릅니다.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라고 29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이 통일 방안은 통일 비용론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존재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통일이 온다고 봅니다. 네. 통일 비용론의 개념이 퍼주기 개념입니다. 북측에 엄청난 돈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개념이 없다 이거죠. 이만큼도 다 기브 앤 테이크, 상호 윈윈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많은 경제적 번영과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남북 경협인데 네. 매우 왜곡 오도돼 가지고 퍼주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 비용론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일자리가 늘고 국가 경제가 커진다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만 한다면 예. 국민들은 다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동안의 경제 관련돼서 얘기하면 대북 지원 퍼주기 이런 인식이었는데 한국 경제를 위해서 근본적인 분단 경제 체제에서 정말로 대륙으로 나가는 그런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아주 적극적인 중요한 시기다. 이런 부분 세 분이 공히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관재 소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잘 풀려나가려면 역시 평화 문제가 같이 동반해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 부분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 영역도 필요하고 기업도 필요하고 특히 정치권의 역할,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강조하고 싶은 점을 곁들여서 짧게 마무리 발언 듣고 합니다. 이관재 소장님. 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이렇게 지원하던 시대에서 네. 이제는 좀 더 법과 제도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또 그러한 큰 사업이 폐쇄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고 어떤 정책적인 자의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폐쇄되고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국민적인 지지 기반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교류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 국회에서 이제는 남북 간의 국회 회담이라든가 국회의원의 교류를 통해서 현장에 실질적인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입법화되고 또 남북 간에 같이 논의가 돼서 함께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막 이런 식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이 국회에서 해가지고 이 남북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예.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 교류협력이 일시적인 뭐 중단 재개가 반복되고 또 어느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권에 의해서 또 하다가 말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관적으로 우리는 큰 먼 길의 비전을 갖고 해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봉현 박사. 예, 한반도의 평화의 번영의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는 저는 우리가 이념과 체제를 다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야 관계없이 좀 뭉쳐서 이러한 어떤 시대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그다음에 추진할 것인가는 결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남북 간 합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국회 간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가다가 약간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국회가 나서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 것도 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 지금 10년 넘게 중단돼 있다가 다시 재개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국회가 우리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어떤 어려움도 좀 풀어나가는 것도 저는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에 같이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좀 전방위적으로 좀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예.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국회가 나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지영 이사장. 한 가지만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에는 최고 지도자 간에 거의 5번의 역사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예. 6.15, 14,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예. 이 5번의 역사적인 합의를 법제화하는 것. 기본적으로 선진화의 과제는 법제화라고 봅니다. 법제화. 그러면 국회가 이 남북의 합의들을 정치 권력의 부침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서둘러 달라는 것. 이것이면 한 발 한 발 한 발 평화의 제도화가 더욱더 진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의견 들으셨지만은요. 그동안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CBID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강조된 국면에서 남북 경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남북 경협이 오히려 중요하다.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국회방송 오늘 기획대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남북 경협 관련이었고요. 세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